여기 태국의 유명 요리사가 한국 때문에 식당이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이 요리사는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한국에게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소리쳤다가 한국인 남성과의 만남 이후 한국이라는 이야기만 들으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 한국인 남성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3일 동안이나 마음을 추스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요리사는 도대체 그 한국인과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바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콕의 유명 식당 로얄타이 오너셰프 타나폰입니다. 27살의 젊은 나이에 미슐랭 2스타를 획득한 셰프라고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부러운 눈길을 보내죠.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라 22의 나이에 홀로 레스토랑을 시작해서 이룬 성공이니까요. 하지만 저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들은 요즘 제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한때는 음식에 대한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했던 제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것에 냉소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 오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되어버렸죠. 쏨차이라는 소중한 동료를 잃고 깊은 분노와 상처 속에 빠져있던 그때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다시 한국의 음식 문화에 빠지게 되어 그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될 줄을?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는 말을 하면 다들 의아해하시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건 다름 아닌 그들과의 특별한 만남이었으니까요. 이쯤 되면 제가 왜 한국을 그토록 미워했고 또 어떻게 그들과 화해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네요. 그럼 이제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제 레스토랑은 방콕에서 가장 핫한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이었죠. 27살의 젊은 나이에 이룬 성공이라 더 주목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요리는 제 전부였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시던 어머니 옆에서 자란 덕분에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배웠죠. 10살 때부터 어머니의 작은 가게 한켠에서 팟타이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는데 그게 제 요리 인생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요리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무모하리만큼 야심찬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노후 자금까지 보태서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죠. 그때 제 나이 22이었어요. 방콕 외곽의 허름한 건물 2층이었지만 저에겐 그곳이 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사람을 만났죠. 쏨차이. 그는 저보다 5살이나 많은 선배 셰프였어요. 당시 유명 호텔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제 레스토랑에 찾아왔다가 제가 만든 요리에 감동했다며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도 그날을 잊을 수 없어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는데 그는 제 퓨전 또명꿍을 먹고 눈물을 흘렸거든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타나폰 셰프, 당신은 천재입니다. 그의 합류로 우리 레스토랑은 급성장했어요. 쏨차이의 20년 경력과 제 창의성이 만나 새로운 차원의 요리가 탄생했습니다. 전통 태국 요리에 현대적 감각을 더한 우리만의 스타일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죠. 1년 만에 방콕 중심가로 가게를 옮겼고 2년 차에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쏨차이는 단순한 동료 이상이었어요. 제가 지치고 힘들 때면 늘 곁에서 힘이 되어주었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때면 밤을 새워가며 함께 연구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제 형이자 스승이자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그렇게 성공이 계속되면서 저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태국 요리의 세계화, 그것이 우리의 목표였죠. 2년 전 마침내 미슐랭 2스타를 획득했을 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도 선정되었고 세계 각국의 미디어가 저희를 주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모든 성공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작이 제가 가장 믿고 의지하던 쏨차이의 이야기에서 비롯될 거라는 것도 말이에요.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22의 젊은이가 시작한 작은 레스토랑이 미슐랭 2스타를 받기까지 정말 숨가쁜 나날들이었죠. 그리고 그 여정의 매 순간에는 늘 쏨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가 떠나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이 저를 괴롭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바쁜 저녁 서비스가 끝난 밤이었어요. 주방을 정리하고 마지막 직원들을 배웅한 뒤 저는 늘 그렇듯 그날의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을 때만 해도 그날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들어오세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쏨차이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평소 같았으면 환한 미소로 그날의 서비스를 정리하며 농담을 던졌을 텐데 그날따라 그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10년을 함께 일하다 보면 그런 게 느껴지거든요. 쏨차이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더니 주름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국제전화 청구서였어요.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쏨차이의 아버지 얘기는 전부터 종종 들었어요.
15년 전 가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홀로 한국행을 선택하셨다고 했죠.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면서 처음에는 힘든 육체 노동을 하셨대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시면서 점차 기술을 배우셨고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술자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강제 추방을 당하셨어요. 쏨차이의 말에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체류 자격 연장이 거부됐대요. 현장 소장님도 많이 도와주시려 했지만 이미 결정이 났다고. 쏨차이는 말을 이어가기 힘든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한대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기시고. 순간 사무실 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쏨차이의 거친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0년 가까이 한 현장에서 일하셨는데 쏨차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마지막엔 현장 팀장까지 하셨다는데 하루아침에 그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서 보내주시는 돈으로 동생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다는 것, 어머니가 최근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책임을 쏨차이가 져야 한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타나폰, 쏨차이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한데 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물론 이해했습니다. 그의 선택을.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받아들이기 쉬운 건 아니었죠. 쏨차이는 단순한 수석 셰프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는 제 레스토랑의 정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언제 겨우 이 한마디를 뱉을 수 있었어요. 이번 주말까지만 있을게요. 새로운 셰프님 오실 때까지는 있어야. 그날 밤 우리는 평소처럼 마지막 한 잔을 함께 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랐죠. 쏨차이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고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지만 우리 둘 다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쏨차이가 떠나고 난 뒤 레스토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로운 셰프도 영입했고 메뉴도 조금씩 수정했지만 뭔가가 결정적으로 부족했죠.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달까? 그 후 저는 쏨차이의 부재를 많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레스토랑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10년 동안 매일 아침 쏨차이와 함께 시장을 다니며 재료를 고르던 루틴이 사라졌기도 했죠. 새로 영입한 셰프는 유명 호텔 출신이었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셰프님, 이 소스 비율이 내가 하는 대로 해. 내가 뭘 알아? 새로운 수석 셰프는 자주 이런 식으로 주방 직원들을 대했습니다. 쏨차이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죠. 그는 항상 모든 직원의 의견을 존중했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수용했었는데 또 손님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이 또명꿍, 전이랑 맛이 완전히 다르네요. 왜 이렇게 간이 샜죠? 전에 있던 셰프는 어디 갔나요? 매일같이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저희의 시그니처 메뉴 로얄타이 스페셜이었어요. 쏨차이와 제가 3개월 동안 밤새워 개발한 메뉴인데 새로운 셰프는 이걸 자기 방식대로 바꾸어 버렸죠. 물론 그의 방식도 틀리진 않았겠지만 그건 더 이상 우리의 요리가 아니었어요. 타나폰, 여기 봐요. 어느 날 주방 직원 중 한 명이 스마트폰을 들고 왔어요. 한국 연예인이 나오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국 음식을 다루고 있었는데 우리의 전통 음식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죠. 이게 뭐예요? 태국 음식이 이렇게 촌스럽고 저급한 음식인가요?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태국의 자존심에 대하여. 그게 제 첫 게시물이었어요. 우리의 음식 문화가 얼마나 깊고 풍부한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시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그저 개인적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었는데 셰프님, 정말 공감되네요. 저희 아버지도 한국에서 우리 동생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 가족을 잃은 사람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 그들의 이야기가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쏨차이 아버지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일하시면서 모아둔 퇴직금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셨다는 거였죠.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말이 되나요? 20년을 바친 사람을. 이 게시물은 24시간 만에 1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 계정 프라이드 오브 타이는 순식간에 태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계정이 되었어요. 레스토랑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손님들에게 좀 더 차가운 서비스를 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점점 그 수위가 높아졌죠. 예약을 받지 않기 시작했고 한국산 식재료도 전면 교체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과 협력하지 않습니다. 매장 입구에 이런 문구를 걸었을 때 솔직히 망설임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잠잠해진 줄 알았던 제 일상에 폭풍우가 휘몰아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말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에서 바쁘게 일하고 있었는데 비서가 급하게 저를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일본 투자자분들께서 긴급 화상 미팅을 요청하셨어요. 이상했죠. 보통 분기별 미팅은 한 달 전부터 일정을 잡는데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라니. 사무실에 들어가 노트북을 켰을 때 제 가슴 한켠이 불안하게 요동쳤어요. 화면에는 도쿄 본사의 타나카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타나폰 씨, 태국과 한국의 FTA 협상 중단 소식 들으셨나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물론 들었습니다. 제가 주도한 반환 운동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자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의 승리라고 생각했죠. 우리 회사의 주요 식자재 공급망 중 40%가 한국 루트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몰랐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레스토랑 운영에만 집중하느라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했던 거죠. 현재 모든 공급 계약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대체 루트를 찾고 있지만 당분간은 원가가 최소 5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숫자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50% 원가 상승은 곧 수익률의 급격한 하락을 의미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투자자들의 반응입니다. 현재 우리 체인의 주가가 타나카 회장님이 화면을 공유하셨어요.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0% 하락? 믿기지 않는 숫자였죠. 아시다시피 우리 투자자의 상당수가 한국계 펀드입니다. 그들이 투자금 회수를 통보해왔어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하던 한국 자본이 사실은 우리 레스토랑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이었다는 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스스로 그 기둥을 무너뜨린 거였죠. 타나폰 씨의 SNS 활동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매우 불편해하고 있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제 계정이 가진 영향력이 자랑스러웠는데 그게 이렇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레스토랑 운영 자금도 문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것 같네요. 미팅이 끝나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가의 풍경이 갑자기 너무나 달리 보였습니다. 이제 곧 이 레스토랑도 이 거리도 떠나야 하나? 그때 주방에서 한 직원이 달려왔어요. 셰프님, 대형 식자재 업체들이 거래 중단을 통보해왔습니다. 다들 한국 계열사들이라 현실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저를 덮쳐왔어요. 그날 저녁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제가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판을 다시 써야 했어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식재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양식당에서 파스타를 빼는 것처럼 우리의 시그니처 메뉴들을 하나둘씩 지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직원들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다음 달부터는 당분간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방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진짜 몰락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레스토랑의 분위기는 하루하루 무거워졌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직원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지는 게 보였습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주방은 이제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죠. 특히 마음이 아팠던 건 15년차 수석 서버 파이산 씨였어요. 그는 제가 처음 레스토랑을 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 사직서를 들고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들 학비도 있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그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아니면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파이산 씨, 미안해요. 아니에요, 셰프님. 오히려 제가 미안합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그날 이후로 직원들의 사직서가 물밀듯이 밀려들었어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던 거죠. 한때 10명이 넘었던 직원이 이제는 10명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메뉴도 대폭 축소해야 했어요. 더 이상 최상급 식재료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요. 한국산 식재료를 대체하려 했지만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중국산으로 대체하자니 품질이 확연히 달랐죠. 죄송하지만 이 메뉴는 현재 제공이 어렵습니다. 손님들께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단골 손님들의 실망한 표정을 보는 게 가장 힘들었죠. 미슐랭 평가단이 방문했을 때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타나폰 씨,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건 더 이상 이 스타 레스토랑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들의 평가는 냉정했어요. 다음 달 새로운 가이드북이 나올 때 우리는 별을 모두 잃게 될 거라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더군요. 아시아 베스트 레스토랑 50에서도 퇴출됐습니다. 3년 연속 20위권 내에 들었던 레스토랑이 이제는 순위에서조차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매출은 급감했고 고정비는 여전했죠. 매달 말이면 은행 잔고를 확인하는 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직원들 급여, 임대료, 관리비,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은 많은데 들어오는 건 점점 줄어들었으니까요. 어느 날은 와인 창고에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지고 모아온 와인들, 이제는 하나둘씩 헐값에 팔아야 했죠. 특급 와인들을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처분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셰프님,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재무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 이상 대출 연장이 어렵다고, 이제는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밤마다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숫자들은 냉정했어요. 이대로 가다간 6개월도 버티기 힘들 거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쏨차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타나폰, 많이 힘들죠?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쏨차이, 내가 다 망쳤어.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준 이 레스토랑을. 내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한숨 소리가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야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타나폰, 이제라도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그가 맞았죠.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정리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레스토랑을 정리하는 건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한때는 생기 넘치던 공간이 조금씩 죽어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셰프님, 이 식기들은 어떻게 할까요? 경매에 넘기세요. 파이산 씨가 직접 고른 수제 도자기들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처분해야 할 물건이 되어버렸죠. 하나하나가 추억이 담긴 것들인데 이렇게 하찮게 정리되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창고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낡은 메뉴판. 쏨차이와 함께 첫 메뉴를 구상하며 밤새 썼던 거였죠.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타나폰 셰프님,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중년 남성이 서 있었어요. 정장 차림이었는데 왠지 모르게 위압감이 느껴졌죠. 네, 그런데 누구? 저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전 삼성물산 식품사업부 태국 지사장이었죠. 순간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차가워졌어요. 제가 그토록 비난했던 그들 중 한 명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무슨 일로? 타나폰 씨의 SNS 글들 전부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적대감이나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죠. 오히려 안타까움이 느껴졌달까요? 우리가 이곳을 떠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졌는지 이제는 아시겠죠? 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그리고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처음 태국에 왔을 때가 생각나네요. 당시 이 지역은 그저 낙후된 공업단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곳의 가능성을 믿었죠. 그의 말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에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고 해요. 일자리가 늘어났고 기술이 전수됐으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알고 계셨나요? 당신의 레스토랑 성공에도 우리가 조금은 기여했다는 걸. 처음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들으며 천천히 깨달아갔죠. 이 지역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고급 레스토랑을 찾는 수요도 늘어났잖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고객층이었죠. 맞았어요. 제 레스토랑의 주요 고객들은 이 지역의 신흥 부자들이었죠. 그들의 대부분이 한국 기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그와 함께 거리로 나왔어요. 한때는 활기가 넘치던 거리가 이제는 마치 유령도시처럼 변해 있었죠. 문을 닫은 가게들, 텅 빈 상가들, 저기 보이는 건물.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자주 가던 커피숍이었죠. 저 식당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줄을 섰었는데 저기 분식집 주인장님은 자식 셋을 모두 대학에 보냈다고 자랑하시곤 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거리를 걷는 동안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어요. 제가 주도한 반한 감정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를 중국 기업들이 채우고 있다고 들었어요. 어떠신가요? 그들과 일해보니? 쓴웃음이 났어요. 중국 업체들과 거래해보니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파트너였는지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이제 무얼 하실 건가요? 타나폰 씨.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증오와 분노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김현우 전 지사장님과의 만남 이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날 밤 문득 쏨차이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쏨차이, 아버님 좀 바꿔주실 수 있나요?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쏨차이 아버님의 목소리는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온화했습니다. 타나폰, 많이 힘들지? 의외의 첫마디였어요. 제가 그토록 한국을 비난했는데 오히려 저를 걱정해 주시다니.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그렇게 힘들기만 하셨나요?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1998년
처음 한국에 갔을 때를 기억해.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무서웠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줄은 그때는 몰랐어. 아버님의 이야기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따뜻한 추억이 있었다고 하셨죠. 현장 소장님이 내 딸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태국까지 오신 거 알아? 쏨차이가 요리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소장님이 학원비를 지원해 주셨어.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저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20년간의 시간이 결코 강제노동이나 착취가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였다는 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타나폰, 미움은 미움만 낳는단다. 넌 좋은 요리사야.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지. 그런 내가 증오를 퍼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 그 말씀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정작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였는데 엉뚱한 곳에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저는 레스토랑 주방으로 향했어요. 텅 빈 주방에 불을 켜고 오랜만에 칼을 잡았습니다. 요리는 항상 제게 위안이 되어주었거든요. 식재료를 다듬으며 생각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고들 하죠. 한국의 김치와 태국의 솜땀이 어우러져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더 나은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메뉴를 구상했어요. 한국과 태국의 식재료를 조화롭게 섞은 퓨전 요리. 어쩌면 이게 제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의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쏨차이,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쏨차이와 문자를 하면서 저는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솟구쳤어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0만 명의 팔로워를 가진 프라이드 오브 타이 계정. 한때는 자부심이었던 이 계정이 이제는 제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문장을 적었어요.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이 몇 번이나 멈칫거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잘못된 분노와 오해로 많은 거짓 정보를 전파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제 주장들은 대부분 편견과 감정에 기반한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배신자, 한국 돈에 매수됐네. 너도 결국 그들 편이었어?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쏨차이 아버님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20년간 일하신 분의 진짜 증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왜곡했던 진실, 그들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들, 그렇게 실제 사례들을 하나하나 적어내려갔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전수 프로그램, 현지 직원 교육 시스템, 위기 때 보여준 리더십, 제가 듣고 배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공유했습니다. 태국 요리사로서 특히 감명 깊었던 건 한국의 음식 문화입니다. 김치 하나만 보더라도 그들의 끈기와 계획성이 고스란히 담겨있죠. 다음 세대를 위해 먹거리를 준비하는 마음. 그때 한 댓글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삼성전자 태국 공장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셰프님 말씀이 맞아요. 그들에게서 배운 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일하는 자세, 책임감, 미래를 준비하는 태도.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난하는 댓글 사이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저희 아버지도 현대건설에서 15년 일하셨어요. 덕분에 저희 삼형제가 모두 대학을 나올 수 있었죠. 한국 회사가 떠난 뒤 우리 동네가 얼마나 침체됐는지 아세요? 용기를 내어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제 레스토랑이 망하게 된 것도 결국 제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는지, 직원들의 일자리, 협력업체들과의 관계,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글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증오가 아닌 이해를, 대립이 아닌 협력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한국과 태국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쏨차이에게 받은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20년 전 한국 현장에서 찍은 그의 아버님 사진이었죠. 환한 미소로 동료들과 어깨를 걸고 있는 모습. 그 미소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프라이드 오브 타이가 아닐까요? 편견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게시물을 올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긴 여정이 되겠지만 이번에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게시물은 예상보다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팔로워 수는 절반 이상 줄었지만 남은 사람들과의 대화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셰프님,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식당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을 나누고 싶은데 어느 날 한 메시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방콕에서 20년째 한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박민지 셰프님이었죠. 그분과의 만남은 제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타나폰 셰프, 우리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요? 박 셰프님이 제안하신 건 한테 푸드 콜라보레이션이었어요. 두 나라의 셰프들이 서로의 요리를 배우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젝트였죠.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죠. 처음에는 작은 규모로 시작했어요. 제 레스토랑의 남은 주방을 활용해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이 모였습니다. 와, 김치와 똠양꿍의 조화가 이렇게 완벽할 줄이야. 태국 허브로 만든 비빔밥이라니 정말 신선해요.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과정은 그 자체로 문화적 소통이었어요. 서로의 식재료를 이해하고 조리법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문화도 이해하게 됐죠. SNS에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프라이드 오브 타이가 아닌 브리지 오브 테이스트라는 새 계정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양국의 음식 문화를 소개하고 새로운 퓨전 요리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된 거죠. 오늘은 한국의 된장과 태국의 남프릭을 활용한 새로운 소스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나라의 전통이 만나 탄생한 이 맛을, 특히 뿌듯했던 건 쏨차이가 다시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는 이제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메뉴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타나폰, 우리가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프로젝트는 점점 더 큰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현지 언론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했고 양국 대사관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문화 교류의 모습입니다.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놀라운 변화는 교육 분야에서 일어났어요. 우리의 프로젝트를 본 태국의 요리학교들이 한국 요리 과정을 개설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요리학교들도 태국 요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다음 달부터는 한국의 유명 요리학교와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양국의 젊은 셰프들이 이제 제 꿈은 더 커졌어요. 단순한 레스토랑 운영을 넘어 음식을 통해 두 나라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의 다음 프로젝트는 아시안 퓨전 아카데미입니다. 아시아의 다양한 음식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공간.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새로운 레스토랑을 열게 되었어요. 하모니라는 이름의 이 공간에서 우리는 매일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이전에 그 열정을 가득 담은 식당을 운영하겠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를 다시 열심히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시간이 쏜살같이 흘렀고 그 열정을 세상이 알아주기라도 한 듯 사람들 사이에서 식당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스페셜 메뉴는 김치 똠양 리조또입니다. 한국의 매운맛과 태국의 신맛이 만나? 오늘 아침 하모니 레스토랑의 창문을 열면서 문득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됐어요. 한때는 분노와 오해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을 맞이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만 합니다. 셰프님, 오늘의 특강 준비는 다 되었습니다. 우리 레스토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교육의 장이 되었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양국의 베테랑 셰프들을 초청해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죠. 오늘은 특별히 김현우 전 지사장님이 강연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의 관계는 음식처럼 발효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자연스럽게 숙성되어 강연장은 늘 젊은 열기로 가득해요. 요리를 배우러 왔다가 두 나라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특히 자랑스러운 건 셰프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에요. 매달 5명의 태국 셰프들이 한국으로, 5명의 한국 셰프들이 태국으로 가서 3개월간 현장 실습을 하는 프로그램이죠. 타나폰 셰프님, 저 이번에 서울 강남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실습하게 되었어요. 젊은 셰프들의 눈빛이 반짝이는 걸 볼 때마다 제가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쏨차이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의 유명 셰프들과 공동으로 레시피 북을 출간하기도 했고 최근에는 서울에서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 큰 성공을 거두었죠. 타나폰, 우리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었나요? SNS에서도 변화는 계속되고 있어요. 브리지 오브 테이스트는 이제 20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채널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증오나 편견을 퍼뜨리는 것이 아닌 문화적 이해와 존중을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죠. 오늘은 한국의 젓갈과 태국의 남불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두 나라의 발효 문화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태국이 한국 대사님이셨죠. 타나폰 씨가 보여준 용기와 변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문화 교류의 모습입니다. 대사님은 우리 레스토랑을 양국 문화 교류의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음 달에는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 음식문화 박람회에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분노나 후회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죠. 우리의 다음 목표는 아시아 전역으로 이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의 벽을 허무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아침 풍경이 유난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주방에서는 한국과 태국의 젊은 셰프들이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느라 분주하고 홀에서는 양국의 손님들이 우리가 만든 음식을 즐기게 되었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자부심은 다른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원망했지만 이제는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 배운 건 시스템의 힘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체계적인 운영 방식,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이런 것들이 결국 그들을 세계적인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두 번째는 상생의 가치였죠. 쏨차이 아버님의 이야기처럼 한국 기업들은 단순히 이윤만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현지 직원들의 교육과 성장을 돕고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방법을 찾았죠. 이것이 진정한 국제 협력의 모습이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가장 큰 깨달음은 겸손의 미덕이었습니다. 한때 저는 우리의 자존심만을 내세웠지만 한국은 끊임없이 배우고 발전하는 자세로 오늘의 성공을 이뤄냈어요. 그들은 선진국이 된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우리 레스토랑 하모니에서 이런 가치들을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한국과 태국의 맛이 어우러진 새로운 요리를 만들며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한국이 보여준 발전의 모델을 따라 이제는 제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증오가 아닌 이해로, 대립이 아닌 협력으로 우리는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동저장소입니다. 저희가 정말 괜찮은 기업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KS 오토플랜이라는 회사입니다. 사회 취약계층분들을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건 물론 이번에 구독자님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을 구매하실 수 있게 타임 특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소렌토, 스포티지가 월 25만 원이라면 믿겨지십니까? 취득세, 자동차세, 정비비용, 보험료까지 모두 KS 오토플랜에서 책임지니 월 저렴한 비용만 내시고 차량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차량 구매부터 기존 차량 처리까지 원스톱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KS 오토플랜은 항상 고객님께 듣고 고객님으로부터 답을 찾아 고객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전용 이벤트 진행 중이니 놓치지 말고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개돼지 취급을 하지? 한국 사람들의 실체를 전 세계인이 알아야 해. 여기 태국의 한 외교부 장관 여비서관이 걸려온 전화 한 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 가정을 파괴했다며 곧바로 태국 외교부에 보고를 올리는데요. 분을 삭힐 수 없던 이 비서관은 한국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행동이 국제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 여비서관이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의 대기업 중 하나인 CP그룹의 외동딸인 파니다입니다. 현재는 외교부 장관 비서로 일하고 있죠.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국제정치학을 전공했고 브라운 대학원에서 외교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방콕의 화려한 저택에서 자란 제 어린 시절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처럼 평온하고 풍요로웠어요. 수십 명의 관리인이 늘 저를 따랐고 원하는 건 뭐든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삶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특별한 무언가를 갈망했어요. 파니다, 오늘은 무슨 레슨 받고 싶으세요? 피아노? 발레? 아니면 승마? 매일 아침 집사가 묻던 질문이 지루하게 느껴졌죠. 난 다른 걸 해보고 싶어요. 뭔가 새로운 거요. 그리고 15살이 되던 해, 운명처럼 찾아온 기회가 있었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본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죠. 그때까지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지도에서 본 작은 반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끌림이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저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꺼낸 이야기에 부모님은 당황하셨어요. 한국이라니? 굳이 우리 딸이 먼 나라에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간절히 설득했습니다. 제가 꼭 경험해보고 싶어요.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싶어요. 한 달간의 설득 끝에 마침내 허락을 받아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계속 당부하셨죠. 파니다, 힘들면 바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해줘. 네, 엄마. 하지만 전 잘 알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도착한 인천공항. 쌀쌀한 가을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낯선 한글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처음으로 느낀 설렘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호스트 패밀리였던 영지의 가족들은 저를 너무나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판이다.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하던 영지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날부터 영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한국 문화의 안내자가 되어주었죠. 한국 생활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쓰는 것조차 어려웠지만 영지와 친구들의 도움으로 빠르게 배워나갔죠. 판이다. 이거 한번 써볼래? 안녕하세요. 세요. 서툰 글씨로 한글을 따라 쓸 때마다 영지가 환하게 웃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의 사계절을 느끼며 저는 점점 이 나라에 빠져들어갔어요. 봄에는 벚꽃이 흩날리는 남산을 거닐었고 여름에는 친구들과 한강에서 치맥과 라면을 즐겼죠. 가을에는 단풍 든 경복궁을 거닐었고 겨울에는 북촌한 옥마을에서 눈 내리는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판이다.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드라마 볼래? 영지의 제안으로 시작된 한국 드라마 감상은 어느새 주말의 루틴이 되었어요. 영지와 함께 떡볶이를 먹으며 드라마를 보며 밤을 새우던 순간들이 지금도 그립습니다. 한국 음식도 어느샌가 푹 빠졌어요. 처음 먹어본 김치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매일 찾게 되었죠. 판이다. 김치찌개 더 먹을래? 영지 어머니께서 늘 넉넉히 담아주시던 찌개 한 그릇의 정이 잊히지 않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태국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되자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이미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판이다. 보고 싶을 거야. 영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응, 꼭 다시 올 거야. 약속할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귀국 후 저는 부모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한국어를 전공하고 싶어요.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습니다. 예상대로 부모님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CP그룹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 믿었던 부모님께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겠죠. 정신이 나갔구나.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외교관은 무슨.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며칠을 우셨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한국어를 공부했고 한국 관련 뉴스와 시사를 챙겨보았죠. 대학에서도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며 제 진심을 보여드렸어요. 판이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마침내 어머니가 먼저 마음을 열어주셨고 이어서 아버지도 점차 수긍하셨습니다. 우리 딸,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하지만 최고가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졸업 후 저는 태국 외교부에 입사했습니다. 신입 외교관으로 시작해 열정적으로 일했고 마침내 최연소 장관 비서로 발탁되었죠.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판이다 씨. 앞으로 우리 부처의 큰 자산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장관님의 축하 인사를 받던 날, 저는 가슴이 벅찼어요. 매일이 설렘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무실 창밖으로 방콕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어요. 15살의 어린 소녀가 꿈꾸던 미래가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앞에 놓인 거대한 시련을, 한국과 태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을요. 어느 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비서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엔 활기찬 직원들의 얼굴이 굳어 있었고 모두가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죠. 판이다 비서관님, 뉴스 보셨나요?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휴대폰을 내밀며 보여준 화면에는 충격적인 헤드라인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 전격 추방 조치. 72시간 내 출국 명령.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믿을 수 없는 소식이었죠. 뒤이어 연이은 뉴스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 3만 명 전격 단속. 주한 태국 대사관 앞 태국인들 농성 시작. 한국 경찰, 농성 태국인 강제 해산. 부상자 속출? 이게 말이 돼요? 우리 국민들을 이렇게 대하다니. 동료들의 분노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오후 방콕 시내에서 첫반한 시위가 시작됐어요.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진 소식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한국 대사관 앞에 모였죠. 한국은 사과하라. 우리 국민을 돌려보내라. 분노한 군중들의 함성이 방콕 거리를 울렸습니다. 시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어요. 파타야, 푸켓, 치앙마이, 태국 전역에서 반한 시위가 벌어졌죠. 한국 식당들이 습격당하고 한국 제품 불매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관광객 90% 감소, 태국 관광업계 직격탄, 방콕 시내 한국 식당들 줄폐업, 한인타운 초토화. 매일 아침 쏟아지는 뉴스를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제 마음속에서도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15년 전 그토록 따뜻하게 저를 품어준 나라가 맞나요? 영진의 가족이 보여준 그 정이 거짓이었던 걸까요? 사무실 창밖으로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그들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었죠.
저도 태국인으로서 우리 국민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꼈으니까요. 판이다, 너도 한국에서 공부했다며? 어떻게 생각해? 동료들이 물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너무 실망스럽네요.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평소와 달리 술을 마셨습니다. 취기가 오르자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SNS에 글을 올렸죠. 한국, 당신들의 위선에 실망했습니다. 따뜻한 정을 강조하더니 결국 이것이 당신들의 진짜 모습입니까? 내 청춘을 바쳐 사랑했던 나라가 맞나요? 순식간에 제 글은 수만 건의 공유와 댓글이 달렸어요. 판이다, 비서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한국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네요. 우리도 더 이상 속지 맙시다. 다음 날 아침, 숙취와 함께 찾아온 것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제 글이 주요 언론에 인용되어 보도된 거예요. 장관 비서관, 한국의 위선적 모습에 실망? 정부 고위 관료도 한국 비판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어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SNS 팔로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죠. 하루아침에 반한 감정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박수를 쳤어요. 판이다, 정말 멋진 발언이었어. 우리의 마음을 대신 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이런 칭찬이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의 규모는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한국 관광객들은 급감했고 한국 기업들은 하나둘 태국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판이다, 태국 관광업계 피해액이 벌써 어마어마하대. 동료의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밤마다 영지와의 추억이 떠올랐어요. 함께 웃고 울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가 그토록 사랑했던 나라를 이제는 증오하게 된 아이러니가 가슴 아팠죠. 엄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울먹였어요. 판이다, 내 마음이 아픈 건 내가 그만큼 한국을 사랑했기 때문이야. 창밖에서 들리는 시위 함성이 점점 거세졌어요. 책상 위에는 처리해야 할 서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보았던 그 하늘과 같은 하늘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네요. 가슴 한켠에서는 이 모든 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이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제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게 될지를요. 판이다, 비서관님,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평소와 다른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판이다,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고 싶네. 장관님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불법 체류자 추방건과 관련해서 진상조사를 해주게. 자네는 한국을 잘 아니까. 예상치 못한 지시에 당황했지만 이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이 겪은 부당한 대우를 밝혀낼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첫 인터뷰 대상자는 10년간 한국에서 살다 강제 추방된 수파퐁 씨였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한국인들이 꺼리는 일만 했죠. 그런데 이렇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두 번째로 만난 솜차이 씨는 한국에서 식당을 운영했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그저 돈을 더 벌고 싶었을 뿐인데. 그의 눈물 어린 호소가 가슴을 파고들었죠. 조사를 진행할수록 수많은 사연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영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판이다야, 네가 진실된 한국을 봤으면 좋겠어. 이 자료들을 한번 봐줘. 처음엔 열어보기를 망설였어요. 하지만 영지를 믿었기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 조직범죄 실태보고서, 마약 밀매 조직과 불법 체류자 연계 증거 위조 여권 제작 조직 검거, 태국인 불법 체류자 200명 연루? 이게 사실이라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수치와 사진, 증언이 빼곡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인터뷰했던 사람들의 이면이었어요. 수파퐁 씨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의 핵심 인물이었고 솜차이 씨의 식당은 마약 거래의 거점이었답니다. 영지야, 이게 다 사실이야?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응. 한국 정부도 오랫동안 고민했어. 하지만 범죄 조직이 너무 커져서 추가 조사를 해보니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는 단순한 체류 기간 초과가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가 있었고 이는 양국의 치안을 위협하고 있었죠. 통계 자료도 충격적이었어요. 불법 체류자 범죄 발생률 5년간 300% 증가, 위조 여권 적발 건수 매년 2배씩 증가, 마약 밀매 사건 80%가 불법 체류자 연루. 한국 정부의 고민도 이해가 됐어요. 3년간 잦은 출국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범죄 조직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다고 해요. 결국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었어요.
한국 기업 태국 투자 지난 10년간 500% 증가, 한류 관광객으로 인한 경제 효과 연간 100억 달러, 한국 기업 태국인 고용 창출 50만 명 돌파, 사무실로 돌아와 모든 자료를 검토하면서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관님,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장관실을 찾았어요. 말씀해보게, 판이다. 한국 정부의 조치는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보고를 들은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자네 말이 정말인가?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범죄 통계, 경제 지표, 그리고 실제 사례들까지. 장관님은 한숨을 깊게 내쉬셨죠.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이어진 보고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습니다. 판이다, 괜찮아? 응. 하지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진실을 알게 된 게 힘들겠지만 넌 할 수 있어. 난 널 믿어. 창밖으로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함성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진실을 모른 채 분노하는 사람들.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책상 위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한국 비난 글이 출력되어 있었어요. 그 글을 보며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침묵하고 편안함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위해 싸울 것인가? SNS 앱을 열자마자 온통 붉은색 알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며칠 전 올린 세계식을 때문이었죠. 저의 이전 발언을 철회합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에는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역시나 댓글이 폭주했어요. 배신자, 한국에 매수됐나? CP그룹 외동딸이 한국 돈에 넘어갔다. 한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이다, 괜찮니? 지금 인터넷이 난리야. 네, 엄마. 하지만 전 괜찮아요. 진실을 말해야 하니까요. 저는 사무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오늘 아침 반한 시위대가 판이다 비서관의 자택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위대는 서둘러 라디오를 껐지만 이미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하자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비서관님, 정문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시위대가 뒷문으로 들어가면서 정문 쪽을 바라보니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모여 있었어요. 한국의 개가 되지 마라. 국민을 배신한 판이다는 사퇴하라. 사무실로 들어와 책상에 앉자마자 비서실장이 들어왔어요. 비서관님, 신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박 메일이 수백 통.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정된 기자회견은 그대로 진행할 거예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죠.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수환마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수환 씨, 죄송합니다. 비서관님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네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는 아무도 제 옆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마치 제가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모두가 피했죠. 그리고 비서실 막내가 조심스레 건넨 도시락에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힘내세요. 저는 선배님 편이에요. 그 쪽지에 적힌 응원에 저는 작은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진행된 기자회견장은 전쟁터 같았어요. 비서관님, 한국 정부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CP그룹과 한국 기업 간의 비밀 거래가 있었나요? 당신의 발언이 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걸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답변했어요. 저는 어떤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물병을 던졌어요. 가까스로 피했지만 기자회견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판이다 비서관님, 즉시 대피하셔야 합니다. 경호원들이 저를 감싸고 회견장을 빠져나왔어요. 뒤에서는 계속해서 고성이 들렸습니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기자회견을 뒤로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지였죠. 판이다, 너 괜찮아? 너무 걱정돼서 연락해봤어. 걱정하지 마, 영지야. 난 괜찮아. 전 괜찮다고 했지만 실은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판이다, 이제 그만하면 어떻겠니? 회사로 돌아오렴. 아빠, 전 할 말이 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알게 된 모든 진실을 말씀드렸어요. 불법 체류자들의 범죄 조직, 마약 문제, 그리고 한국이 태국 경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까지요. 아빠, 전 이 싸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된 분노를 키웠으니 제가 바로잡아야 해요.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아빠가 지켜주마. 그리고 다음날 아침 장관님을 찾아뵈었어요. 장관님, 계속해서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위험할 텐데, 판이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비서실 막내가 달려왔어요. 선배님, 큰일 났어요. 반한 시위 주동자들이 선배님의 집 주소를 SNS에 올렸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마음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날부터 전 안전가옥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적의 눈빛처럼 느껴졌죠. 휴대폰은 계속해서 울렸어요. 협박 문자, 저주의 말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희망도 보였습니다. 파니다 씨, 당신의 용기의 박수를 보냅니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늦게 도착한 영지의 메시지가 특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파니다야, 넌 정말 용감해. 이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창밖에서는 여전히 시위대의 함성이 들렸어요. 하지만 이제 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모두에게 보일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긴급 호출을 받고 장관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죠. 파니다, 방금 한국 외교부에서 연락이 왔네. 말을 건네는 장관님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비공개 협상을 제안해왔어. 자네가 맡아줬으면 하는데.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건 기회였습니다. 양국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네, 장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첫 비공개 미팅은 제3국인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졌어요. 호텔 회의실에서 한국 측 대표를 기다리는 동안 손바닥에 땀이 배었죠. 안녕하세요. 파니다 비서관님. 김수진입니다. 외교부 아태국 과장이에요. 과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파니다 씨, 먼저 사과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급작스러운 조치가 많은 혼란을 가져왔죠. 수진 과장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우리에겐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어요. 밤새 이어진 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고 해요. 실은 우리도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하지만 마약 조직이 점점 더 커지면서 김 과장이 건넨 자료를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약 범죄 조직이 이미 한국 내 주요 도시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들을 수집하며 저는 고뇌에 빠졌죠. 그리고 이틀째 되는 날 드디어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건 어떨까요? 제 제안에 수진 과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래요. 우리도 그걸 고민하고 있었어요.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를 만드는 걸 검토했어요. 불법 체류자들에게 합법적인 기회를 주되 범죄 조직은 강력히 단속하는 방향으로요. 파니다 씨, 이제 남은 건 여론이에요. 김 과장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맡아보겠습니다. 저는 방콕으로 돌아온 후 곧바로 언론사들을 찾아다녔어요. 시위 주동자들의 숨은 의도를 파헤친 증거들을 하나둘 공개하기 시작했죠. 이 시위의 배후에는 불법 취업 알선 조직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선량한 시민들의 분노를 이용했다는 걸 보도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어요. 시위 주동자 중 상당수가 불법 취업 알선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은 이 사태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죠. 이들은 한국 기업들의 태국 철수를 노렸고 그 자리를 중국 자본이 채우도록 획책했습니다. 새롭게 공개된 증거에 여론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쏘갔던 거야? 이런 배신자들이. 아사나스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신의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반환 시위 주동자 10명 체포, 마약 밀매 혐의도, 불법 취업 알선 조직 검거, 수백억 원대 비자금 적발. 태국 경찰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파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장관님이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이제 양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준비 중입니다. 그날 저녁 태국 총리와 한국 대통령의 공동 성명이 발표됐어요. 양국은 이번 사태를 교훈 삼아 더욱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SNS의 분위기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플들 사이에서 응원하는 댓글도 하나 둘 보였어요. 파니다 비서관님, 죄송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제 냉정히 생각해봐야 할 때예요. 그리고 밤늦게 영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파니다, 기사 봤어. 대단하다 정말. 그리고 고마워. 고마워 영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한국-태국 문화교류 확대 프로그램 새로운 취업비자 제도 가이드라인 양국 청년 교류 활성화 방안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아직도 한국과 태국 사이의 갈등은 여전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구나 생각했어요. 15살에 저는 몰랐죠. 그때 교환학생 경험이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게 될 줄을요. 영지야, 나 다음 주에 서울로 가. 정말? 완전 좋다. 이제 자주 볼 수 있겠네. 응,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가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는 알겠어요. 진정한 우정과 이해는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도요.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렵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진실과 신뢰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요.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에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양국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인 거죠. 한국인 여러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순간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아직 이 갈등은 진행 중이지만 우리 두 나라가 꼭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진실을 위해 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모두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태국과 한국은 더 깊은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